안녕하세요. 사연 편지입니다. 사연 들으시고 내용이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재벌 회장이라 부르며 부러워들 합니다. 하지만 70이 넘은 제 곁에 남은 건 텅 빈 저택과 자산관리사처럼 변해버린 자식들 뿐이었죠. 아내를 먼저 보내고 20년째 혼자 지내는 저를 보며 이미 출가한 자식들은 매일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그 넓은 집에서 혼자 계시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요즘은 집안일뿐만 아니라 말동무도 해주는 전문 가사 도우미들이 많답니다. 제발 고집 좀 꺾으세요. 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다 늙어서 남의 손 빌리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내 사생활이 침해받는 게 질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들의 등살에 못 이겨 결국 면접이나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딱 한 달만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내보낸다는 조건을 걸고 말이죠. 그런데 약속된 날 거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여성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희끗해진 머리칼과 깊게 파인 눈가주름. 하지만 그 맑은 눈망울만큼은 제가 30년 전 죽도록 사랑했지만 가난 때문에 차마 잡지 못하고 떠나보냈던 첫사랑 은숙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김은숙이라고 말이죠. 그녀의 손을 보니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듯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당하고 예뻤던 은숙이가 왜 이런 남의 집 도우미로 들어오게 된 건지 제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녀를 채용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묵묵히 집안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은숙이가 차려낸 된장찌개 맛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30년 전 우리가 단칸방에서 미래를 약속하며 같이 먹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 부엌 구석에서 은숙이가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지훈아. 엄마 취직했어. 아주 좋은 집이니까 걱정 마. 엄마가 돈 부지런히 벌어서 네 수술비랑 빚 꼭 갚아줄게. 미안해, 우리 딸. 딸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사별했다더니 홀로 딸 하나를 키우며 그 모진 세월을 견뎌온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 딸이 실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비밀의 열쇠라는 것을 말이죠. 은숙이가 우리 집에 온 뒤로 제 일상은 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서재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조심스러운 발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30년 전 우리가 헤어지던 그날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괴로웠습니다. 은숙이는 제가 누구인지 끝까지 모르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슬픔과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통화 너머로 지훈이라고 부르던 그 딸이 대체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은숙이가 왜 이토록 돈에 매달리며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숙이가 장을 보러 간 사이 그녀의 방에 떨어진 낡은 수첩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수첩 갈피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죠. 그 사진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돌쯤 되어 보이는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시절의 은숙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은숙이와 헤어지며 마지막으로 쥐어주었던 제 이름의 이니셜이 새겨진 그 금목걸이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계산해보니 은숙이의 딸 지윤의 나이는 32. 우리가 헤어지고 정확히 10달 뒤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은숙이는 제 아이를 품은 채 저를 떠났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홀로 그 모진 풍파를 견디며 아이를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비서를 통해 조용히 지윤이의 행방을 조사하던 중 그 아이가 제 계열사인 JS 유통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죠. 지윤이는 학창시절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지윤이의 일상은 처참했습니다.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실력을 인정받기는커녕 상사인 박 부장에게 온갖 무시와 폭언을 견디며 살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지윤이가 밤을 새워 만든 혁신적인 기획안들을 죄다 가로채 본인의 공으로 올리고 있었고 지윤이는 그저 뒤에서 그 뒤치다거리나 하는 존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제 핏줄인 아이가 이름도 모르는 부장놈에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은숙이가 왜 그렇게 매일 밤 숨죽여 울었는지, 왜 그렇게 돈이 절실했는지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재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지윤이가 흘린 눈물을 그놈들에게 피눈물로 돌려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서둘러서는 안 됐습니다. 지윤이를 괴롭히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 뿌리까지 뽑아버리기 위해 저는 아주 차갑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은숙이에게는 중요한 외부 미팅이 있다고 둘러댔지만 제 목적지는 제가 만든 회사의 가장 어둡고 습한 곳, 바로 지하 물류창고였습니다. 회장 전용 차량 대신 수행비서의 낡은 개인 승용차에 몸을 싣고 정체를 숨긴 채 창고 구석진 기둥 뒤에 섰습니다. 잠시 후 낡은 면바지에 먼지가 잔뜩 묻은 조끼를 입은 한 여자가 무거운 박스를 수레에 싣고 나타났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제 딸 지윤이었습니다. 가냘픈 팔로 제 몸집만한 박스들을 옮기는 아이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은 얼마나 깨물었는지 핏기가 가셔 있었습니다. 그때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박 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에 든 뜨거운 커피를 홀짝이며 지윤이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지윤이가 정리해둔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쳐내버리더군요. 야, 박지은. 너 숫자 못 읽어? 장부에 적힌 수량이랑 왜 안 맞아? 너 고졸이라 산수도 안 되냐? 지윤이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량은 정확히 맞으며 오히려 전산상의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박 부장은 지윤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에 든 커피를 지윤이의 운동화 발등 위로 쏟아버렸습니다.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고졸 주제에 회사 붙어 있게 해주는 걸 감사해야지.
기획안도 내가 다 다듬어서 올린 거 알지? 너 같은 애는 평생 여기서 박스나 나르는 게 나라를 돕는 거야. 알았어? 박 부장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고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젖은 서류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기둥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줄도 몰랐습니다. 내 딸이었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이라도 저러면 안 되는 것인데 제 핏줄인 아이가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에게 짐승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지훈이의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주변 인간관계까지 모조리 파악하라고 말이죠. 지훈이를 옥죄고 있는 건 회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열릴 고등학교 동창회에서도 지훈이는 먹잇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갔다는 동창생들이 지훈이를 불러내 박 부장의 신복이라느니 여전히 가난뱅이라느니 비아냥거리며 비웃음거리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창회가 열리는 장소를 제 소유의 호텔 연회장으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은숙이가 30년 동안 숨겨온 눈물과 지훈이가 겪어온 수모를 갚아줄 시간. 저는 제 서재에 앉아 지훈이의 기획안 원본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박 부장, 그리고 지훈이를 비웃었던 너희들. 너희가 서 있는 그 화려한 무대가 곧 너희들의 무덤이 될 거다. 드디어 운명의 동창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은숙이에게 오늘 호텔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 제 곁에서 직접 수발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숙이는 영문도 모른 채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저를 따라 나섰죠. 제가 준비한 곳은 우리 호텔에서도 가장 화려한 펜트하우스 연회장이 보이는 바로 옆 VIP 대기실이었습니다. 매직 미러를 통해 옆방의 상황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곳이었죠. 잠시 후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 가방으로 치장한 동창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재벌가로 시집갔다며 유세를 떠는 민이라는 아이가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들 사이로 몇 년은 지난 듯한 낡은 코트를 입은 지훈이가 어색하게 들어왔습니다. 지훈이가 나타나자마자 연회장 안은 비릿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 지훈아, 너 정말 대단하다. 아직도 그 코트 입고 다니니? JS 유통 다닌다더니 월급을 다 어디에 쓰길래 그래? 아 맞다. 너네 엄마 가사 도우미 하신다며? 너도 그 일 돕느라 바쁜 거 아냐? 민희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동창들은 깔깔대며 지훈이를 비웃었습니다. 지훈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묵묵히 자리에 앉았지만 그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희는 지훈이의 잔에 일부러 술을 가득 따르더니 실수인 척 지훈이의 낡은 블라우스 위로 술을 쏟아버렸습니다. 아이고 미안. 옷이 너무 구질구질해서 행주인 줄 알았네. 야 지훈아, 이거 비싼 술이야. 네 옷이 호강하는 줄 알아. 차가운 술이 가슴팍을 적시는데도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은숙이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죠. 회장님, 저 애가 제 딸이에요. 저 착한 애가 왜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은숙의 절규가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은 은숙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이라는 아이는 이제 한술 더 떠서 바닥에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뿌리며 지훈이에게 노래라도 한 곡 불러보라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순간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저는 김비서를 불러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저 연회장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와 남편들이 우리 그룹과 어떤 관계인지 낱낱이 파악하라고 말이죠. 특히 미니의 남편이 운영한다는 그 하청업체, 오늘부로 우리 그룹과의 모든 거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서 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더 처절하게, 더 완벽하게 그들을 무너뜨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울고 있는 은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은숙아, 똑똑히 봐라. 네가 지키려 했던 그 아이가 사실은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저 오만한 인간들이 제 발등을 어떻게 찍게 될지 말이다. 이제 다음 판은 회사입니다. 지훈이의 기획안을 훔친 박 부장과 지훈이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신사업 발표회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이미 출가해 각자의 가정을 꾸린 제 친자식들을 모두 본가로 불러 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름에 영문을 모른 채 달려온 아들과 딸들은 거실에 앉아 있는 저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사도우미 은숙이를 번갈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서류 한 뭉치와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제가 가난 때문에 놓쳐야 했던 은숙이와의 인연, 그리고 그 결실로 태어나 지금까지 홀로 모진 세월을 견뎌온 막내 지훈이의 존재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하던 자식들이었지만 지훈이가 지난 세월 겪어온 고초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제가 찍어온 영상과 보고서를 확인하자 이내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제 자식들은 본성이 나쁜 아이들이 아니었기에 자기들에게 피부치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동생이 겪은 수모에 저만큼이나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회사에서 그런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그 박 부장이라는 놈, 제가 당장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만류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해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이죠. 지훈이가 뺏긴 명예를 완벽하게 되찾아주고 지훈이를 무시했던 모든 이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 판을 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은 제 뜻을 이해했고 지훈이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이번 작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JS 유통 신사업 런칭 발표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지훈이가 밤을 새워 만든 기획안을 박 부장이 자신의 공으로 가로채 전 계열사 임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은숙이에게 가장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혀 제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안내를 맡고 있던 박 부장은 저와 함께 등장한 은숙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회장님 댁 가사도우미가 왜 회장님 옆에서 귀빈 대접을 받으며 들어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제게 아부를 떨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발표할 기획안은 제가 정말 사활을 걸고 만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놈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기대가 아주 크네. 자네가 그 기획안을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아주 잘 알고 있거든. 무대 위로 올라간 박 부장은 기고만장한 태도로 지훈이의 기획안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 구석에서 구겨진 유니폼을 입고 복사물을 나르던 지훈이는 자신이 만든 문구와 수치들이 박 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품 안에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곧 이 화려한 발표회장은 박 부장에게 지옥보다 더 끔찍한 장소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 부장의 발표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수개월간 현장을 발로 뛰며 분석한 데이터와 혁신적인 유통구조 아이디어들이 박 부장의 입을 통해 마치 자신의 천재적인 영감이었던 양 포장되어 흘러나왔습니다. 객석에 앉은 임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고 박 부장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행사장 구석에 서 있던 지훈이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도둑맞은 사람의 눈빛. 하지만 대항할 힘조차 없어 체념해버린 그 슬픈 눈망울을 보니 제 심장이 다시금 타들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은숙이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발표가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부장은 승리감에 취해 관중석을 향해 우아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내에는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박 부장, 아주 인상적인 발표였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군. 이 기획안의 핵심인 4페이지 유통비용 절감 시뮬레이션 수치 말이야. 이 데이터의 원천 소스가 어디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박 부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직접 6개월간 주요 물류 거점을 돌며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회장님. 저는 나지막이 헛웃음을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상하군. 우리 회사 보안 서버 기록을 보니 그 데이터는 박 부장 자리가 아니라 물류 창고 구석에 있는 공용 컴퓨터에서 새벽 3시에 접속된 기록이 있더라고. 게다가 그 컴퓨터로 접속한 4번은 박 부장이 아니던데. 박 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장내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무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지훈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박지훈 사원, 이 앞으로 나오게. 지훈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지훈이를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았지만 이미 판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박 부장이 대답하지 못한 시뮬레이션의 상세 구조와 변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이 수없이 고민하고 설계했던 내용인 만큼 막힘없이 설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입에서 전문적인 용어와 치밀한 분석이 터져 나올수록 옆에 서 있던 박 부장의 존재감은 초라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누가 진짜 이 기획의 주인인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박 부장을 향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남의 인생을 훔쳐서 성공하려 한 대가는 가혹할 거다. 박 부장, 자네는 오늘부로 파면일세.
그리고 그동안 자네가 가로챈 공적들에 대해 법무팀에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거야. 내 회사에서 내 직원의 노력을 훔치는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 박 부장은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보안 요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지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많은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지훈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이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박지훈 사원, 고생 많았네.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지. 이제 첫 번째 쓰레기는 치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훈이의 가슴에 더 깊은 생채기를 냈던 그 오만했던 동창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호텔 연회장으로 향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소동이 일단락된 후 저는 지훈이를 데리고 곧장 우리 호텔 펜트하우스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이었고 제 곁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은숙이는 연신 눈물을 닦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는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가 입은 그 젖은 옷, 더 이상 입고 있을 필요 없다. 가서 갈아입고 나오너라.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드레스와 구두를 신은 지훈이가 나타났을 때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은숙이가 가졌던 그 화사한 아름다움이 지훈이에게서 그대로 빛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동창 모임이 한창인 연회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방 주인처럼 상석에 앉아있던 미니와 그 일행들은 문이 열리자 일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에 젖은 낡은 블라우스를 입고 눈물 짓던 지훈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화려한 모습으로 회장인 제 팔짱을 끼고 들어왔으니까요. 어머, 지훈아. 너 거기서 뭐해? 미니가 사색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연회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일렬로 서서 저와 지훈이에게 90도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조롱하던 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까 우리 지훈이한테 술을 끼얹었다는 친구가 누군가 했더니 자네였나? 미니는 바들바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과 딸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재계에서 얼굴이 알려진 제 자식들을 보자 동창생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제 큰딸이 지훈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니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남의 귀한 동생한테 행주 운운하며 술을 부었다니 제정신이야? 네 남편 회사가 우리 오빠랑 거래하는 곳이라며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야 사업은 어떻게 하겠니? 미니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끼리 장난친다는 게. 장난? 내 딸이 네 장난감인가?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낮게 깔렸습니다. 김비서, 여기 있는 사람들 리스트 다 정리했지? 이 호텔 대관료는 물론이고 오늘부터 이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그룹 차원의 제휴와 혜택을 즉시 중단하게. 그리고 미니 씨 남편에게는 내가 직접 전화를 하겠네. 부인의 무례함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시켜줘야지. 지훈이를 비웃었던 동창들은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미니 역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쫓겨나다시피 밖으로 나갔죠. 화려한 연회장에는
이제 우리 가족들만이 남았습니다.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저는 지훈이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훈아, 회장님이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야지. 32년 동안 네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못한 못난 아빠다. 은숙이가 달려와 지훈이를 껴안았고 제 친자식들도 막내 동생이 된 지훈이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30년의 세월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연회장에서 돌아온 뒤 우리 집 거실에는 묘한 정막과 함께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꿈을 꾸는 듯한 얼굴로 제 곁에 앉아 있었고 은숙이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로 연신 손수건을 적시고 있었죠. 저는 미리 불러두었던 변호사를 통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이를 제 친딸로 인지하고 호적에 정식으로 올리는 절차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이미 제 친자식들과도 합의가 된 상태였지만 지훈이의 반응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훈아, 평생 아빠라는 소리 한 번 못 듣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너가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싶구나.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제 말에 지훈이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옆에 있는 엄마 은숙이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빠. 사실 저는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 세상이 참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엄마는 늘 제게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갑자기 재벌 집 딸이 된다는 게 아직은 실감나지 않지만 저를 지켜주신 마음만은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는 제 호의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고민하는 강인한 아이였습니다. 역시 제 핏줄답더군요. 저는 지훈이에게 당분간 회사 일을 쉬며 마음을 추스르라고 권했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기획했던 프로젝트를 끝까지 성공시켜보고 싶다고 말이죠. 대신 이제는 계약직 사원이 아니라 당당한 팀장의 직함을 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은숙이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은숙이에게 더 이상 가사도우미가 아닌 이 집의 안주인으로 남아달라고 청했습니다. 30년 전 가난 때문에 지키지 못했던 그 약속을 이제야 지키게 된 셈이죠. 은숙이는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제 자식들이 새어머니라 부르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자 결국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재벌 회장의 숨겨진 딸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제게에 퍼졌고 지훈이를 괴롭혔던 박 부장과 민희의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박 부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민희의 남편은 우리 그룹과의 거래가 끊기자마자 파산위기에 몰려 민희를 원망하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재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제 곁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곁에는 지혜로운 은숙이와 제 재능을 쏙 빼닮은 자랑스러운 딸 지훈이가 있으니까요. 가족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오랜 세월의 간극을 다
단숨에 메워버리니 말이죠. 저는 지훈이가 정식으로 출근하는 날을 위해 제 딸의 이름을 새긴 세명패를 주문했습니다. 이제 지훈이의 앞날에 눈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아비가 버티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제 딸의 꿈을 가로챌 수 없도록 제가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줄 생각입니다. 드디어 지훈이가 JS 유통으로 다시 출근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초라한 계약직 사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에서 내린 지훈이는 제 큰아들과 큰딸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히 회사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죠. 지훈이가 향한 곳은 예전에 그 좁은 창고 사무실이 아니라 본사 전략 기획팀의 팀장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직접 주문한 팀장 박지훈이라는 명패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지훈이를 무시하고 따돌렸던 팀원들은 이제 그녀의 눈치를 보느라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속수사 중 보석으로 풀려난 박 부장이 초췌한 몰골로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훈이의 사무실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아니 팀장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고소만 취하해달라고 해줘. 나 감옥 가면 우리 처자식들은 다 굶어 죽어. 지훈이는 잠시 박 부장을 내려다보더니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아니 박 선생님. 제가 창고 바닥에서 젖은 서류를 주울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고졸 따위는 평생 박스나 나르는 게 나라를 돕는 거라고 하셨죠. 저는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뿐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는 것 또한 선생님이 가셔야 할 제자리가 아닐까요? 지훈이의 단호한 태도에 박 부장은 절망하며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지훈이를 괴롭혔던 민희 역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부도가 났고 시댁에서는 어디서 근본 없는 애가 들어와 집안을 망치냐며 민희를 빈손으로 쫓아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민희는 지훈이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친했냐며 매달렸지만 지훈이는 그 모든 메시지를 읽지도 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보고를 받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딸은 복수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바보처럼 용서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딱 자신이 받은 만큼, 아니 그들이 저지른 죄만큼 정당하게 돌려준 것이죠. 하지만 지훈이가 제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제 실력을 온전히 증명하고 싶어요.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 기획자 박지훈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진정으로 제 자리를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가족이 세상 앞에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마지막 순간뿐이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평범하면서도 아주 특별한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여자를 위해 아주 특별한 저녁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소는 지난번 동창회로 시끄러웠던 그 호텔 연회장이 아닌 우리 가족들만 오붓하게 모일 수 있는 집 정원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대신 은은한 등불을 켜고 은숙이가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와 소박한 반찬들이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출가했던 제 아들과 큰딸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모여들었죠.
예전 같으면 비즈니스 이야기로 가득했을 식탁이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소소한 일상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지훈이는 회사에서 낙하산이라는 편견을 실력으로 잠재우고 본인이 기획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런칭시켜 업계의 주목을 받는 당당한 팀장이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웃으며 조카들에게 고기를 구워주는 모습을 보니 지난 30년의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첫 월급 탔어요. 이건 아빠 선물, 이건 엄마 선물. 그리고 이건 오빠랑 언니 선물이에요. 지훈이가 수줍게 내민 봉투에는 그리 크지 않은 액수의 현금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저였지만 제 생에 그 어떤 배당금이나 계약서보다 그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지더군요. 은숙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지훈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제 큰아들이 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막둥이 지훈이 그리고 새어머니. 우리 가족이 된 걸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외롭지 않으실 것 같아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가족들이 다 함께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정원에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득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것들, 가난이 무서워 등 돌렸던 젊은 날의 비겁함까지. 하지만 신은 제게 이 모든 것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훈이가 제게 다가와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이제 진짜 행복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편이 이렇게 많다는 게 너무 든든해요. 저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단다. 지훈아, 너가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리고 끝까지 버텨줘서 더 고맙구나.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지훈이를 괴롭혔던 박 부장도, 지훈이를 무시했던 동창들도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복수는 그들을 처참하게 짓밟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더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지훈이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은숙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남은 여생은 오로지 이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데 쓰겠다고 말이죠. 30년을 돌아온 사랑과 32년 만에 만난 내 딸. 이제야 제 인생의 퍼즐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